네, FAT 1급 교재, 여러분 교재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에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281페이지겠네요. 제5장 결산관리부터 여러분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일단 여러분은 결산에 필요한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결산 분계만 하면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하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전산회계의 장점이겠죠. 네, 283페이지. 네, 제 결산의 절차입니다. 결산의 절차는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은 실제적인 결산의 절차이고요. 기중에 첫 번째 기중에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데 그 전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1단계는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듭니다. 왜? 총계정 원장에 분계가 총계정 원장에 제대로 전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기말 결산 시점에는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액과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수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수정 분계를.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수정 분계를 한다.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집니다.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 수익 비용을 마감하고 그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그렇죠? 수익과 비용 계정 마감 후에 자산 부채 자본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것도 순서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래서 지금 결산의 절차를 살펴보면 1.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2. 수정 분계를 한다. 3. 수정 전 시산표에 수정 분계를 더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을 하고 나면 마감이 끝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재무제표도 손익계산서를 완성한 후에 거기서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치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일반적인 결산의 절차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으로 결산을 하고 있죠. 프로그램의 결산 순서는요. 결산 정리 사항을 일단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결산 정리 사항 분계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 결산 정리 사항 분계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 대변에서 입력하는 수동결산과 그 다음에 자동결산 메뉴를 활용해서 하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전표 반영을 하고 나면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의 순서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조회해보면 다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일반적인 결산의 순서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산에서는 결산 정리사항 체크한 후에 수동으로 결산하고 자동으로 결산하면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수행하실 것은 고정자산과 감가상각입니다.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 또 무형자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가상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자동결산 메뉴에서 결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행 내용이 나왔군요. 주식회사 3일 패션의 고정자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행할 자료가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산을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개별로 입력을 하시는, 저는 처음 것만 입력하는 걸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부가세 신고까지가 완료된 데이터로 들어가서 결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로그인이 됐고요. 프로그램을 크게 해도 사실 별로 커지진 않네요. 메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보면 지금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서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건물이죠, 여러분. 건물은 건물 계정을 먼저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계정, 건물 찾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코드 몇 번? 1001.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소리를 들으시고 책을 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씩 입력하시면 충분히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명은요, 본사 건물이래요. 취득일은요, 2016년 07월 1일. 네. 감가상각 방법은요, 정액법이네요. 고칠 필요 없네요. 기초가액, 작년 거였으니까 기초가액이 있겠죠. 125만원. 건물이 너무 싸네요. 125만원. 내용 연수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하게 되면 끝납니다. 두 번째 항목 해보겠습니다. 건물은 더 이상 없죠. 차량 운반구 2개 해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계정 찾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찾아주시고요. 엔터 치시면 차량 운반구는 등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2461하고 7466 기본으로 등록하셨었죠? 내용이 맞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승용차 2461에 7466이 2750 잘했네요. 그다음에 승용차 2461 900만원. 기초가액이 900만원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2016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기초가액이 있는 거고, 이거는 2017년 9월에 샀기 때문에 신규 취득 및 증가액의 금액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비품 한번 보겠습니다. 비품 계정 클릭해서요. 저희가 비품 사면서도 등록 하나 해놨네요. 그래서 9월 15일자 컴퓨터 산 건 있고요. 에어컨만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3001호라고 되어 있고요. 에어컨 2015년 07월 25일. 처음부터 제대로 따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여기에 내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가액 얼마죠? 예, 기초가액이 2015년에 샀기 때문에 기초가액이 있습니다. 2432 빵빵빵. 네,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160만원입니다. 입력하셨나요? 네, 감가상각 방법은요, 정률법 맞네요. 정률법 고칠 필요 없고요. 네, 내용 연수는요, 5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감가상각을 본사 건물, 에어컨만 등록하는 걸로 지금 정답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두 번째가 뭐냐면, 책 교재 볼게요. 여러분이 나머지는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재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물과 에어컨만 등록한 화면을 참고해서 2개만 추가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차량 운반구 246 하나는 1장의 기초정보관리 부분에서 수행을 했다. 차량 운반구 7466은 4장의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등록을 했다. 비품도 4장의 부가가치세에서 등록을 했고, 수행 내용에서는 건물하고 에어컨만 등록하면 된다. 굉장히 많지만, 두 번째, 고정자산 관리 대장을 이용하여 계정 과목별 고정자산 관리 대장을 조회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 관리 대장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고정자산 관리 대장 어디에 있을까? 고정자산 관리 대장, 예,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자산별로 보라잖아요. 그렇죠? 자산별로, 계정 과목별로 고정자산 관리 대장을 조회하시오. 사실은 전 전체로 하고 이 항목도 전체로 해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까 계정 과목 부분별로 과목별 고정자산 명세,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나오겠죠. 차량. 이걸로 찾아야 되네요. 차량 운반구. 클릭하시면 차량에 관련된 거. 건물. 네, 그 다음에 건물 차량 운반구 말고 뭐 있었죠? 비품. 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관리대장에서 여러분들은 계정 과목별로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 3번을 보니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하여 결산 기준일의 감가상각비 조회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금액을 조회하는 건데요. 그 메뉴는 어디다?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31일까지죠. 전체 엔터. 그러면 10월 31일까지 단기 감가상각 금액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단기 감가상각 범위에 이거대로 전표 처리가 여기서는 지금 하는 게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쪽에 자동 감가 여러분들이 자동 결산 가서 지금 여러분 처리하신 감가상각비 계정의 값을 자동으로 불러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정상과 감가상각 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동 결산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하는 부분을 해볼 텐데요. 결산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산은 실제로 본연의 회계의 원칙,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익하고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는데 실제로 회계에서는 수익 비용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발생한 거, 즉 돈을 주거나 받지 않았지만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처리하는 거, 이게 결산 분계겠죠. 그래서 손이 여기에 보는 것처럼 1번은 손익의 결산 정리, 수익과 비용의 발생, 또는 이미 비용을 지불했지만 수익을 받았지만 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다음 기로 넘기는 이연, 이게 대표적인 수동 결산 정리의 대표 항목일 거고요. 두 번째는 소모품과 소모품 비계 정리예요. 실제로 소모품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고 남아있는 것들을 체크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규모가 클 때에는 소모품 비로 처리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상태의 소모품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소모품 비로 처리한 부분들을 다 처리하게 되면 비용의 과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주고 현금 가부족을 정리해주고 미리 선납한 세금들을 정리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비유동 부채였지만 내년에 유동성,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할 때에는 유동성을 대체해줘야 되거든요. 유동성 대체. 그 다음 대손 충당금을 계상을 했더니 이미 설정해놓은 대손 충당금보다 설정한 대손 충당금이 더 적은 경우에는 환입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자동 분계를 통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수동해서 여러분이 분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매출 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등을 감가상각비 할 때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실제로 어디에서 한다? 수동결산 메뉴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각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손익의 결산 정리입니다. 회계기간 중 현금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처리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처리한다. 돈은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수익을 발생시키고요. 수익 계정으로요. 그리고 다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수익이라고 처리합니다. 해당하는 수익 계정 쓰시면 돼요. 이자 수익, 임대료 수익 등등으로. 그리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수익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사례 있네요, 여러분. 은행에 대한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하다. 네, 이자 수익 대변에 발생하고요. 차변에 미수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비용의 발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현금은 이미 아직 지불되지 않았지만 지불되지 않아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 있겠죠. 그럴 땐 차변에 비용 계정 발송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차액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하다라는 건 지금 준 게 아니죠. 발생을 했지만 그렇게 처리하지 않은 걸 계상을 해서 보면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시키고요.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미 현금을 주거나 받아서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단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이나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내년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볼게요. 전표는 일단 수익 계정을 줄여주고요. 선수 수익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비용은요. 대변에 비용 계정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분 임대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다. 보통 이제 미리 받다가 아니라 받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현금, 임대료 10월 31일에 받더니 단기에 계상된 12만 원 중 6만 원은 내년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용 줄여준다. 비용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 대변은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용의 이연은 뭐예요? 내가 지급을 했지만 내년 거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지금 발생은 차변에 있기 때문에 줄여주기 위해서는 대변에다가 보험료라고 쓰시고요. 선급한 비용이다 라고 쓰면 돼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고요. 또 선수한 수익은 부채다. 선수 수익은 부채다. 수익에 해당하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부채겠죠. 이 점만 여러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과 소모품 비의 정리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자산으로 처리도 할 수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12월 31일 결산 시에 발생하는 소모품 비와 소모품으로 있는 남아있는 자산은 동일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자산 처리하는 방법은 살 때 소모품이라고 해요. 현금이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자산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용하겠죠. 사용액이 7만원이라면 소모품 7만원 내보내고 10만원 중에 7만원은 소모품 비로 발생했어요 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 얼마? 3만원, 쓴 거 얼마? 7만원이 되겠죠.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산 처리했지만 일단 10만원을 다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러고 봤더니 결산에 미사용액이 3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주시고요. 소모품 3만원 남았어요 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모품은 3만원, 소모품비 7만원, 그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야 되겠죠, 당연히.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하는 거는 일단 무슨 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겠죠. 공정가치보다 작은 경우,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예요. 장부 금액이 지금 공정가치보다 작아요. 장부는 10,000원인데 기말의 공정가치는 12,000원이래요. 그럼 장부 금액을요 12,000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000원. 왜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했더니 이익이 나서 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보다 커요. 지금 장부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가가 지금 8,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을 8,000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2,000원. 왜?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했더니 손실이어서 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금 가부족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현금 가부족은요. 장부상의 현금 잔액하고 실제 현금 잔액이 다를 때 처리하는 일시적인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결산 시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볼게요. 장부상 현금이 5만원인데 실제 현금이 6만원이에요. 장부를 얼마로 만들어야 돼요? 6만원으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부족. 결산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차변의 현금 가부족, 대변의 자비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중간에 원인이 밝혀지면 차변의 현금 가부족, 대변의 원인 밝혀진 계정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 잔액,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보다 큰 경우에요. 실제에 맞춰주려고 하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가부족으로 현금 가부족 분계를 해줘야 돼요. 원인이 밝혀지면 현금 가부족, 차변의 원인을 쓰면 되는데 밝혀지지 않으면 결산 때는 잡손실이라고 처리한다라는 거 여러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례인데요. 아까 여러분이 뭐 여기서도 지금 사례를 다 풀어봤는데 또 결산 당일에 현금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자비익 잡손실로 바로 해버린다. 왜냐하면 가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다 굳이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고요. 기중에 법인세 중간예납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선납 세금으로 분계하고 결산 시에는 대체하는 분계를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때 실제로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대변에. 이자 수익은 100원인데 돈은 97원만 들어와요. 왜? 차변의 선납세금 때문에. 대변에 뭐라고요? 대변에 칠해졌네요.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 보통예금, 이자 수익 100원, 보통예금 97원, 3원만큼은 선납세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한다라는 의미는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의미하고요. 대변에 선납세금 없애주고요. 차변에 법인세 등으로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보죠. 지금 보니까 비유동부채, 유동성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비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였었죠. 그렇지만 이제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차입금 차변에 없애주고요. 이 장기차입금은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었습니다. 라고 분개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대손충당금 환입입니다. 결산일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20만원이고 설정률이 1%예요. 근데 결산선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0원이래요. 차액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만큼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20만원의 1%는 2,000원이에요. 그런데 충당금 잔액이 3,000원이에요. 2,000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당금을 환입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기타 채권 중에는 차기 이후에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미수금이든 대여금이든. 그때는 우리가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한다. 기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면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받으러움이나 외상매출금을 의미합니다. 그거 외에 기타의 채권에서는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설정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동결산 분개하기는 나누어서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